자, 오늘 미디어 스크랩부터 해볼 텐데요. EBS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박근혜 홍보 영상 찍었나라는 제목의 기사가 미디어오늘에 나왔거든요. 자, 내용을 봅시다. 박근혜 정부 당시 EBS가 청와대 지시로 당시 대통령 박근혜 씨와 정부 정책 홍보 영상을 만든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나옵니다. EBS가 2015년에서 16년 당시에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영상 36편을 제작을 했고 청와대가 이 영상 끝에 박근혜 씨 사진을 넣도록 지시한 정황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제발. 청와대가 영상 주제 촬영 일정까지 주도해서 당시 EBS가 관영방송 노릇을 했다는 비판이 뭐 불가피하다? 이건 너무 좋게 말한 거고 비판을 받아도 싸다네. 그죠?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EBS와 정부 부처 협업으로 희망 나눔 드림인이라는 이름으로 정책 홍보 영상 제작을 EBS에 지시를 했는데요. EBS가 제작한 별도 홈페이지, 기존 다시 보기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 등 EBS 플랫폼을 활용했지만 실제로는 청와대 뜻대로 영상을 만들었다는 게 실무를 담당했던 외주 제작사 대표의 설명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청와대가 대통령 사진을 넣어달라고 한 걸 제작사가 반대했는데 EBS는 청와대 뜻을 따르자고 했다라고 이 외주 제작사 대표가 말을 했네요. 자, 이 방송이 지금 텔레비전으로는 나가지 않고 홈페이지 위주로 이게 나간 것 같죠. 영상들이. 현재는 보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일부 영상을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다시 보기 등을 모두 삭제했다고 합니다. 네. 자, 아까 말한 그 외주 제작사 그분은 홍보수석실 행정관에게 촬영 일정과 주제, 구체적 내용까지 컨펌을 받았다. EBS는 모든 제작 과정을 행정관과 내게 맡겼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외주 제작사가 2015년 9월 EBS 측에 보낸 메일을 보면 청와대가 복지 사례 주제를 어떻게 변경했는지도 드러나는데요. 주요 정책의 수혜 사례 영상 제작 추진 계획안을 보면은 이게 2016년 5월에 작성됐대요. 그런데 이 안을 보면은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영상은 4월, 보건복지부 국방부의 원격으로 영상은 6월 등 EBS의 방송 스케줄까지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던 정황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네. 아니 이렇게 청와대에서 방송국을 이용해서 이렇게 뭘 만들어라, 뭘 넣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하면 안 되죠. 네. 하면 안 되지만 이 정부는 하면 안 되는 일이지. 네. 와. 네. 이 자유한국당이 얼마 전에 EBS의 시사와 예능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맞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장했던 게 뭐냐면 예능 프로그램 빡치미를 예를 들면서 그 프로그램이 거의 뭐 여당 홍보 프로그램이다. 선전 프로그램 이런 얘기 했거든요. 아니 근데 사실 빡치미는 사실 시비를 거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빡치미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양한 그 정치인들이 나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사람도 나올 수 있고 민주당 사람도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정치인이 무조건 나오면 안 된다. 그럼 종편을 다 정말 종편을 없애야죠. 그런데 EBS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 건데 그걸 가지고 민주당 사람이 더 많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시비를 걸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이 내용은 완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청업체를 하듯이 EBS를 쓴 건데 그냥 직접 자기네가 외주 제작사를 선정해서 했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EBS라는 공영방송을 자기 사형방송처럼 정말 청와대 안에 있는 홍보실처럼 사용한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 사실은 EBS가 이런 것을 어느 수준까지 알고 있었는지 다 밝혀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EBS 사장과 EBS 경영진 그러니까 이사회가 이것을 다 알고 했다면은 사실 그때 당시 이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전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라는 것이고요. 몰랐다고 아마 할 것 같아요. 이사회는. 근데 이게 돈이 분명히 수입이 잡혔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홈페이지도 지금 사실상 별도로 다시 제작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EBS는 제가 최근에 들은 바에 따르면 굉장히 많은 수입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 수신료를 2%인가를 받잖아요. 근데 수신료의 퍼센테이지가 적다고 굉장히 속상해하지만 사실은 EBS가 중고등학생들 그 방송하는 거 있죠. 그 교재를 EBS가 만들어서 팔거든요. 근데 그 교재비가 엄청나고요. 그다음에 또 홈페이지로 유료로 처리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EBS는 유료를 그냥
그냥 보는 친구들이 많아요. 강의를. 네. 네, 그래서 그것도 또 있고요. 그리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부에서 받는 정당한 지원금이 많아요. 그래서 EBS가 약간 놀림으로 이렇게 말해요. KBS는 큰 어떤 수신료라는 큰 수입을 가지고 있다면 EBS는 엄마한테 받고 아빠한테 받고 할아버지한테 받고 코올린 돈 받는 겁니까? 정말 온 가족에게 용돈을 받는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수입원이 주머니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만 생각하면 작지만은 다른 수입원이 많고 특히 지금 이 이제 이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한 국가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정책 때문에 EBS를 굉장히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이것을 키웠는데 그 과정에서 이 책 만들어서 파는 것이 엄청난 큰 수입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면은 EBS가 사실은 공적인 기관으로서 이 책값을 더 많이 낮춰서 사실상 하나도 수입이 잡히지 않는 상태, 정말 실비로 제공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 지금 그렇게도 하지 않고 나름 수입이 엄청나게 잡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EBS가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뒤에는 이런 식의 정부하고의 어떤 정부에 잘 보여서 살아남는 그게 또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EBS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필요한 방송사죠. 그런데 왜 이렇게 했던가? 왜 정부에게 이렇게 잘 보이려고 했었을까? 청와대한테 꼼짝 못했을까? 그러니까 차라리 KBS나 이런 데서는 그래도 뭐 새노조가 있고 MBC도 그렇고 끊임없이 한 거 했잖아요. 네. 계속 이건 안 된다. 공영방송 장악이다. 이렇게 했는데 EBS는 사실 그런 내용도 사실 별로 없었어요. 조용히 침묵하면서 그냥 그야말로 정권에 굴복한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이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우리가 좀 파헤치고 감사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EBS 내부 구성원들도 반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EBS도 정권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입김을 좀 그러니까요. 끊어내야죠. 사실 우리도 KBS, MBC에 대해서는 더 관심이 많고 막 그거는 뭐 공영방송 장악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방지할까 되게 이렇게 대안을 내놓고 막 하잖아요. 근데 EBS 문제에 대해서는 그닥 관심을 갖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히네요. 이런 정도의 상황이 왔다는 게. 기사 마지막에 보니까 이게 2015년에는 20편, 2016년에는 16편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 부처와 EBS 예산 약 3억 원이 들어간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작사 대표 이거 실무를 맡았던 대표 A씨는 이제 10년 전부터 EBS에서 일을 받아서 해왔는데 그런 중에 지난해 EBS에서 또 다른 업무를 하다가 갑질 피해를 당했고 제작사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뭐 아무튼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많네요. 이거. 네네. 참 EBS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PD저널 보도인데요. 외주 제작 가이드라인 방송사 반발로 급제동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방통위가 지난 7일에 방송 프로그램 외주 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초안을 내놨어요.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 재산권은 프로그램 창작 기여도에 따라 인정하고 방송사의 기획회의 참여와 제작 장비 지원 등은 창작에 기여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명시를 했다고 합니다. 또 협찬과 간접 광고 수익은 기여도에 따라 방송사와 독립 제작사가 협의를 통해서 배분할 수 있고 프로그램 구매 가격, 거래 절차를 공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뭐 별것 아닌 내용인데 지극히 정상적인 내용인데 방송 프로그램 외주 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제정은 지난해 12월에 방통위가 5개 유관부처가 발표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 제작 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이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정부가 5개 부처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면서 나온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지금 지상파와 종편이 이것을 수용하기 어렵다. 저작권에 대한 해석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거죠. 저작권에 대한 해석. 네네. 지난 7일 방통위가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한 토론회에도 지상파와 종편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외주 제작 프로그램의 저작 재산권을 대부분 가져온 지상파 입장에서는 외주 제작사의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하는 가이드라인이 달가울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달가울 수 없는 게 아니고 내놔야 된다. 아니,
갑질을 계속 하겠다라는 그렇죠. 소리밖에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그렇네요. 자,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사업자의 의견을 들어본 뒤 가이드라인 초안을 다시 마련할 방침이다라고 했고요.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상파와 종편 관계자들이 불참한 것은 상당히 아쉽다라고 하면서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더 열린 장을 방통위가 만들어주기를 요구했다. 충분한 논의를 공개적으로 거쳐서 결론을 맺겠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한번 튕겨준 것 같습니다. 이제 방송사들이. 근데 보니까 그냥 저작 재산권은 프로그램 창작 기여도에 따라 인정한다 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방송사의 기획회의 참여와 제작 장비 지원 등은 창작의 기여한도 볼 수 없다. 이렇게 딱 해놨는데 요거를 문제 삼아서 그러니까 기획은 방송사가 하고 촬영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제작사가 한다면은 네. 저작권이 제작사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은 다 방송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방송사들이 이거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아무튼 간에 최근에 그 박한성 PD 최근도 아니죠. 벌써 3년이나 된 것 같아요. 2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EBS 박한성 PD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 얘기한 게 이 외주 제작사들이 이제 굉장히 정말 적은 가격으로 이제 작품을 거의 이제 납품을 하고 나면 그 방송사는 그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뭐 다시 판매를 하고 뭐 한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그 저작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예를 들면은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이제 외주 제작사에서는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제 이 배경이 외주 제작사에 대한 그 기존 방송사의 갑질이 너무 커서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생각하고 이런 이제 유관부처가 이런 이제 재정을 이제 시도를 한 건데요. 시도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외주 제작사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억울하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서 가이드라인 초안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전혀 아예 보이콧을 하고 지금 회의에도 나오지 않고 이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방송사가 지상파와 종편이 모두 같은 입장을 지금 보였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회의에도 안 나오죠? 지금 아무튼 토론회에 거부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방통위가 다시 한번 협상을 하겠지만은 마냥 물러서서 이 방송사의 요구만을 들어줄 수는 없다. 그럼 만약에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중간 광고 이야기할 때도 똑같이 얘기하지만은 결국은 피해는 국민에게 또다시 전가되고, 예, 지상파는 계속 살찌고 지상파나 종편은 그냥 뭐 그렇다고 크게 살찐 것도 아니에요. 하도 그러니까 방송 시장을 너무 많이 부풀려 나가지고 그렇지만 어찌 됐든 자신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전혀 내놓지 않는 상태에서 손해는 전혀 보지 않을 것이고 손해를 안 보면은 지금 손해를 보고 그 을지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풀어주려면 결국은 우리가 돈을 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게 대세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 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데 지금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면 이럴 때는 또 항상 우리 국민 호구께서 나타나셔서 호구들이 뭐 수신료를 올려주거나 또는 뭐 다른 방식으로 이 사람들의 수입원을 잡아주면서 그러니 이 외주 제작사에게 좀 이렇게 하는 수밖에 그러니까 맨날 일이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정말 문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네, 그러면 좀 더 일이 진행되는 걸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헤럴드 경제 보도인데요. 오는 12일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 김제동의 밤에 대해서 심의 착수한다라는 보도가 헤럴드 경제에 있었대요. 김제동의 밤? 근데 이런 프로가 있나? 방송을 한 번이라도 보고 기사를 썼어야 되는데 김제동이 오늘 밤 김제동 진짜 김제동이 밤이라 썼네요. 김제동의 밤이라고 썼어요. 오늘 밤 김제동 무슨 공주 밤도 아니고. 아니 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헤럴드 경제의 보도가 오보인데 일단 첫 번째 오보인 것은 방통심의는 그런 심의를 진행하지 않는데요.
모르겠어요. 심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저도 사실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방통심의의 입장이에요. 자유한국당이 심의를 넣었을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렇죠. 넣었겠죠. 뭐 넣었을 수는 네. 있죠. 네. 그럼 뭐 기각이 됐다는 소리인지 아니면 아직 일정이 전혀 잡히지 않았다는 소리인지 그런 것 일단은 같은데. 이 기사에서는 12일 방통심의가라고 이제 썼잖아요. 근데 12일 날은 그런 회의가 없었을 수는 있겠죠. 그쵸. 예. 아무튼 요 문장 자체는 오보라는 거예요. 이상해. 12일에 김제동의 밤에 대해서 심의를 착수한다. 이것도 틀렸는데 뭐 제대로 취재를 했겠습니까? 그러게요. 취재를 안 한 거예요. 뭐야. 여기서 이미 신뢰도가 확 떨어지네. 잘 모르고 쓴 거잖아요, 진짜. 자, 아무튼 김제동의 밤이란 프로그램은 없다는 거. 이런 식으로 심의를 넣으시면 심의가 착수가 안 된다는 거. 프로그램명은 잘못돼. 아, 그렇습니까? 네. 없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왜냐면요, 아, 방통 정확하구나. 홈페이지에서는요, 무슨 방송을 정확하게 프로그램인지. 써줘야 돼요. 아. 체크가 돼야 돼요. 틀리면 자기다 그거 명분 삼아서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아니 접수가 안 돼. 아예 방송 시작이 프로- 안 됩니다. 시작. 네, 시작이 안 돼요. 네. 자, 너무 재밌네요. 그런데 앞서 자유한국당이 KBS 오늘 밤 김제동이 김정은 위임맞이 환영단 단장과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했고요.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에 KBS를 남조선 중앙방송으로 만들 참이냐 김제동 프로그램을 당장 폐지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환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청와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난리 났습니다. 정말. 난리 정말 났네, 이 진짜. 진정한 침소봉대를 지금 하고 그 계십니다. 인터뷰 한 번 했다고 진짜 네. 무슨 생난리를 아직까지 치고 있었어요. 네. 대단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헤럴드 경제가 이런 보도를 한 것이죠. 김제동의 밤심이. 이걸 심지어 지면에도 실었어요. 지면에도 김제동의 밤입니다. 어떡해. 자, 해당 민원은 6일 오후 권익보호국에 들어왔고 7일 지상파 방송팀에 접수됐고 해당 민원이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려면 지상파 방송팀과 팀의 검토와 방송소위 위원들의 상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은 통상적으로 꽤 걸린다 시간이. 또한 지난 6일 위원들의 사정으로 방송소위가 취소됐기 때문에 12일에는 6일 날 미뤄졌던 안건 15개를 먼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김제동의 밤이 12일에 심의 상정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작진 홍보를 더 열심히 하십시오. 네, 네. 재미있네요. 이렇게. 김제동의 밤이라니. 그러니까 오늘 밤 김제동을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쓸 수 있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김제동의 밤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아니 오늘 밤 김제동. 지난주에 정관용의 시사자키를 나갔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제 제가 방송을 맡은 것을 내용을 다 했는데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정관용 아저씨께서 저를 불러 세우더니 오늘 밤 김제동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공격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빨리 입장을 안 내놓지? 민원연이 뭔가를 내놓으시지요라고 했는데 마침 그날 우리 박진영 이사가 저에게 원고를 줘가지고 네. 저한테 민원연이 보고서 썼어? 그래서 아직 안 썼는데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아침에 너무 화가 나서 썼다. 그러니 이거를 민원연에 보낼 테니 CCBB로 발표해 주시는 게 어때? 그래서 오케이 하고 제가 이제 읽어봤어요. 보내달라 해서 그랬더니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어서 그냥 요거를 사실은 요걸 우리 보고서로 처리할까도 생각을 하다가 뺏어버릴까 그러다가 그냥 CCBB로 일단 실었습니다. 근데 사실 CCBB에 있는 모든 내용이 민원연의 입장은 아니에요. CCBB와 언론포커스는 우리가 살짝 결이 다르거나 생각이 다를 수 있어도 글을 굳히지 않고요. 최대한 그분이 주신 원고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이제 칼럼이니까요. 네. 그런데 요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뭐 민원연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라는 것인데요. 요 내용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김제동 하도 이제 오늘 밤 김제동을 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특히 이제 종편이 아니고 그 중앙일보가 아주 난리였습니다. 중앙일보는 사설 방송의 공공성을 망각한 KBS 오늘 밤 김제동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놨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정치적 편향성으로 논란을 빚어온 KBS 시사 프로그램 오늘 밤 김제동이 또 한 번 도를 넘었다. 북한의 3대 세습이 박정희 박근혜 부녀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는 비상식적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해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는 공산당이 좋다 내보낸 KBS 공영노조선 북한 방송 같다라는 제목의 지명기사도 냈고요. 조선일보는 김정은 찬양 인터뷰 여과 없이 내보낸 KBS 오늘 밤 김제동이라는 기사를 냈고요. 동아일보는 KBS 오늘 밤 김제동 김정은 찬양
인터뷰 논란 이렇게 냈습니다. 모두들 아주 대서특필하는 이런 보도를 내놨거든요. 근데 이 배경에는 아까 말한 자유한국당 여러 사람들이 엄청 걱정하는 그런 말을 하니까 요것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이렇게 지적을 엄청나게 했는데 과연 김제동 이 방송이 정말 어떠했는지를 좀 얘기를 해봅시다. 해당 꼭지는 전체 약 18분 정도 방송됐고요. 이 가운데 조중동과 자유한국당이 찬양 인터뷰라고 문제 삼은 위인맞이 환영단 김수근 단장을 인터뷰한 부분은 단 2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 코너가 이준석 최고위원과 신지혜 공동위원장이 오늘 밤 김제동에 출연해서 주제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 4분여 나눴대요. 그런데 요걸 빼면 문제의 인터뷰는 전체 분량의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2분이라는 것이 김정은 찬양 인터뷰를 들려주기 위해서 마련된 방송이 아니고 최근 우리 사회 일각의 김정은 답방 환영 움직임을 따져보는 가운데 실제 환영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러는지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면서 인터뷰가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주제에 대한 토크를 시작하면서 김제동 씨가 이렇게 놀렸대요. 저 오늘 주제는요. 김정은 환영단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겁니다. 두 분 그러니까 서울 한복판에 등장한 김정은 환영단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을 뭐 위인이라고 호칭하기도 하고요. 팬클럽을 모집하는 모습이 이제 뭐 또 충격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렇잖아요. 요것도 편집 잘못해가지고 제 모습하고 김정은을 위인 뭐 이렇게 하는 거 요것만 편집해서 나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미리 걱정을 했대요. 그야말로 이 우스개로 한 말인데 실제 지금 현실로 벌어지는 일은 거의 이런 수준의 논란을 지금 만들고 예상한 있다. 거죠, 사실. 네. 라고 하는 것이죠. 수준을 아는 거죠. 네. 자, 김정은 환영에 대해서 이준석 최고위원은 보수층에서는 확실히 우려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아직 휴전 상태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비핵화 관련해가 진전이 좀 더딘 상황 속에서 너무 우리가 그 김정은 위원장을 어떤 성과를 낸 사람처럼 묘사하는 것 자체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과에 대한 기대는 괜찮지만은 아직까지는 일어난 변화가 적은데 너무 이렇게 위인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한다. 라는 건 좀 우려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부에서. 네, 그 주요하게 드러나는 단체가 두 개인 것 같아요. 그 백두 칭송단이랑 그다음에 위인 환영단이었나요? 발음하기도 좀 힘들죠. 네. 그리고 이 칭송 혹은 뭐 위인 이런 단어들이 사실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단어들의 조합이 좀 촌스럽다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2018년도 우리 사회답지 않은 두 단어의 좀 촌스러운 조합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두도 그렇게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맞아요. 이제는 거의 쓰지 않죠. 그러니까 오히려 북한에서도 내년에 뭐 김정은 생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생일 같은 경우는 그냥 평일로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꼭 변화를 하면은 따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에 있는 분들이 뭐 어떤 분들은 호기심에서 그렇겠지만은 이제 소위 말하는 고리타분한 과거에 어쨌든 그런 통일운동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젊은 세대가 이번 거는 많이 주도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런 모습이 보여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이 방송에서는 충분히 그 놀렸어요. 이 위인맞이 할 말 다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찬양하거나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김정은 환영 움직임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날 방송이. 특히 김정은 위원장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다는 걸 누구나 이 방송을 본 사람들은 느낄 수 있고 막 웃고 막 놀리고 혼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수준의 방송이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2분 남짓 나온 김정은 위인맞이 환영단 인터뷰, 그 인터뷰의 내용만을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위인이라고 부르고 그를 환영한다고 하고 하니까 찬양이다라고 이렇게 우기는 건데요. 전에 제가 그 채널 A에 지금 만나러 갑니다인가요? 거기에서 그 분들이 그 북에서 오신 분들이 막 북한 노래 틀어주고 노래 막 부르라고 하니까 막 노래 불렀더니 그거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북한 찬양했다라고 한 거랑 정말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저 북한 공연 있잖아요. 우리 지금 남북한 하는 공연 이런 거 다 보여줄 수 없어요. 아무튼 중앙일보 사설이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무분별하게 북한을 추종하고 김정은을 영웅시하는 일각의 비이성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공영방송이 이렇게 적지 않은 시간 2분 했는데 엄청 적지 않은
적지 않은 시간을 하루에 다루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 의문이다라고 하면서 엄청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아무튼 입장 보고서는 내놓지 않았지만은 이런 CCBB가 나왔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요. 자, 그래서 뭐 심의 해보셔요. 뭐 해야지 어쩌겠어. 그렇게 소원이라면 해야지 뭐. 기각이 되던 아니면 또 중징계를 때리시던 저는 중징계 때리면 진짜 방통심이 정신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죠. 조선도 맨날 북한 방송 틀어주잖아요. 네, 조명하는 내용 맨날 나오거든요 거기서.